보름 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로 보름 전의 일은 무슨 일인지 묻지 않겠다. 그 다음에 보름 이후의 일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해볼 사람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럽니다. 보름 전의 일은 내가 안 물어보마. 앞으로 보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이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으니까 모르겠냐? 말할 놈 한도 없냐? 돌대박 같은 놈들아. 그래서 그래도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초여름으로 치닫고 있네요. 장미꽃도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제가 전편에부터인가 어쩐지 저 선거 끝난 후부터 몸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침잠해 있습니다. 심정이. 모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고 다들 힘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선거 끝난 후로 좀 뭔가 마음을 다잡으려고 우리 한 PD도 노력해가지고 이 방송 자체를 컨셉을 좀 돌려놨는데 제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꼭 즐겁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위 오는데 뭐들 조심들 하십시오. 부처님 말씀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어디를 출타를 하는데 가는 도중에 뼈 무덤, 그러니까 아마 인도에, 제가 인도 장례 문화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뼈를 그 시체를 갖다 버리고 그랬나 어쨌나 그 부처님 시대에 뼈가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쌓이고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다 부처님이 무릎 꿇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뭔가 예를 갖추는 걸 보고 아난존자가 아니 천상천하에 비할 바가 없는 큰 어르신이 그 뼈에다가 무릎 꿇고 그렇게 하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여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뼈들이다. 이게 우리 중생들 봐라. 저기 검은 뼈가 있고 하얀 뼈가 있다. 저 하얀 뼈는 아버지들의 뼈고 저 검은 뼈는 어머니들의 뼈다. 예, 왜 어머니가 까맣고 아버지가 하얗습니까? 원래 어머니가 하얘야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아버지 뼈는 굉장히 좀 더 무거울 것이다. 저 뼈가. 그리고 어머니 뼈는 가볍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온갖 그 힘든 일들 이런 것을 하면서 힘을 썼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평생을 키우면서 그래서 뼈 무게가 좀 다르다. 근데 어머니 뼈가 까만 연유는 자식을 배에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먹이고 피를 흘리고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린다. 그러고 또 애를 하나만 낳냐. 자꾸 낳는데 그러고 키우느라고 온 몸에 진액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저게 까만 거다. 그래서 저 까만 건 어머니 뼈다. 그래서 아난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기도 어머니한테 뭐냐면은 다 거기 출가한 스님네들도 부모님이 다 계시죠. 그런데 나갔잖아요. 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출가를 해요. 그러면 그 스님네들이 보통 하는 말이 3대를 공을 들여야 집안에서 스님이 한 분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좀 전에 차 타고 오다가 우리 한 PD랑 어떤 우리 도문 스님이 조계사 주지도 하시고 하시는 분 계신다고 했죠. 그리고 해남 땅 끝에 가면 거기가 제 고향인데 거기에 한 동네 살던 정확하게 말하면 후배고 친인척간 그 동네는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왜가 뭔가 이렇게 똘똘 막 따져보면 다 친척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무스님 아버님한테 제가 형님 그랬었어요. 어떤 연유인지 모릅니다. 연세가 많은데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왜가 뭐 따져서 막 그런 식이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스님이 그 고향 근방에다가 지금 이렇게 작은 사찰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6월쯤에나 뭐 가서 뭐 기거하실 수 있는 뭘 완공한다고 그래서 우리 한피디랑 한번 그때쯤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민한이랑 종철이랑 현이랑 뭐 누구 같이 고생한다니까 극락 갈 것이다. 열심히 해라. 아무튼 근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리다만 그러니까 이게 불교랑 연관이 있건 없건 임성자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다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분이 이제 신통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되는데 그 양반이 어떤 연유로 이제 제가 그랬죠. 그 사람 일대기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이렇게 돈 받고. 근데 결국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걸 당신에 대해서 모두 얘기해달라. 그래서 왜 밤중에 어떤 사람 장사 지내고 하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로는 또 뭔 짓이 있었냐면 혹시 이런 푸닥거리 이런 걸 한 사람을 나중에 밖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어떤 사람은 억대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때 제일 싸게 해준 게 3천만 원 받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효과가 없으면 해코지 할 거 아니냐. 혹시 그 사람을 그 일이 끝난 후로 마주친 적 있냐니까 있대요. 어디서 마주쳤느냐니까 농수산물 시장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사러 갔다가 마주쳤는데 딱 보더니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저 사람은 해결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됐으면요 달려든답니다. 그런 경험도 있대요 또. 그래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묘한 인연으로 제가 그 사람이랑 그 경험을 해보고 불교 쪽이랑 이거랑은 이제 그 사람 일대기를 제가 만들 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서점에다 책을 팔게 하는데 진의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임성자 씨의 외할머니가 이름이 영심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성은 제가 잘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무당이었대요. 그러니까 저기 완주 생강이 많이 나는 봉동분입니다. 근데 어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더라고. 자기 어릴 때 얘기를 전부 일대기를 들려주는데 이제 고생 무지하게 하고 국민학교를 다 졸업했나 못했나 아마 그 정도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어갖고 나중에 그분의 신을 받은 거예요. 이 임성자가. 그래서 그걸 영심원이라는 말 자체는 영심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영심이고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외할머니 이름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무당이 아니었고 요절하셨나 봐요. 젊은 시절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래갖고 그분 이름을 따서 영심원이라고 진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때부터 신통한 일을 내가 그러니까 당신이 해놓은 얘기를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를 해라 했더니 보여주는데 전주경찰서장인가 전북경찰청장인가 표창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그 사람 책에 나옵니다. 이거 자기가 형사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형사들이 이렇게 자기를. 그래서
보통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을 못하면 굉장히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자세히는 나 이거 순전히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준 사건이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주 어느 시내에 이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좀 이따 사우디로 돈 벌러 간 거예요. 남편이 돈 벌러 갔는데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 모시고 아주 조신하게 그러니까 부인이죠. 자식이 아직 없었을 때 가서 돈 벌어 왔는데 그래갖고는 시어머니 모시고 잘 견뎌서 남편 와서 이제 오순도순 사는데 이 남편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지를 못해요. 몇 년을. 찾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형사들도 이제 이걸 미제 사건으로 그냥 이건 도저히 뭐 어디 가서 도망가서 어디서 딴 여자랑 사는지 알 도리가 없어서 그냥 덮어놓고 있는데 그 담당 형사가 아마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저거 좀 하자. 점쟁이한테 한번 가보자. 저 사람이 용하다니까. 그때 전주에서 점을 칠 때인가 봐요. 왔더니 이분이 딱 이렇게 보고서는 그 사람 사진을 가져와라. 그래서 사진을 보고서는 이제 그 집 예전에 뭡니까 변소 같은 데는 푸셋이 그 대문 앞에 있잖아요. 그걸 퍼내라 그랬대요 자기가. 그래서 다 퍼내고 보니 운동화하고 그러니까 백골이 돼 있더래요. 다 사가버려가지고 똥속에서 사람이 그 푸셋이 그 화장실에다 빠쳐갖고 죽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수습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 운동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무튼 그 당시에 DNA 이런 걸 하기가 좀 과학 수사가 좀 미진할 때였는데도 그 사람이 확실하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화장실에 그 바닥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하니 이제 그러니까 무당이지. 그래갖고는 그걸 이제 찾아내서 그 부인을 문초를 하니 그 집 호랩이랑 계속 통정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걸 문초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용의 선상에는 그 부인이 올라 있었지요. 근데 그 주변 이웃 사람들도 그럴 리가 없다. 아주 훌륭한 저 효부다, 효부. 그랬는데 얼마나 감쪽같이 둘이 통정을 했든지 몰랐대요.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 둘 다 입건시키고 경찰청장한테 표창을 받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경찰들이 나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는 게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햇살 뭐지? 아침 햇살? 아침 햇살이라는 음료, 쌀 음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쌀 음료가 지금은 나오나 안 나오나 못 본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성공한 건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어떤 허름한 남자가 찾아왔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고 IMF로 완전히 거들나가지고 이제 먹고 살 일이 없다. 자살도 생각하고 막 그랬다는 식으로 와서 뭔가 한번 봐달라. 근데 참 한 가지 그 임성자 원장, 편의상 원장으로 합시다. 자기가 그걸 불러주기를 바랬으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IMF 때는 무당이 크게 성했답니다. 돈도 잘 벌고 아주 무지막이 돈이 흔했대요. 근데 이명박 정권 돼갖고 무당이 망했대요. 이 뭔 소리냐 했더니 이게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제가 그 사람이랑 한 얘기입니다. IMF 때는 부자들이 망했대요. 재벌들이 망하고 막.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도 힘 들었지만 부자가 망하니까 회사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했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많이 쓴다 이거예요. 무당한테. 무당이 싫으면은
당신 이렇게 해서 당신을 돈을 이렇게 주마. 2억, 3억 막 이렇게 불러도 그걸 썼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이 돼서는 부자만 잘 되고 가난한 사람만 고생해갖고 돈이 푼돈이 들어온다고 투덜대더라고요. 아유 10만 원 20만 원 갖고 이거 내가 할 일이냐 이러고. 근데 아무튼 그 아침 햇살 그것을 이제 그 사장이 와서 이렇게 죽겠다 그러니까 딱 관상을 보고서는 당신은 쌀 사업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진짜 그랬대요. 이건 내가 만들어준 책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쌀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음료까지 만들라는 말까지 했나까지 모르겠네. 아무튼 쌀로 해서 뭔가를 사업을 해라. 이래갖고는 그랬더니 그 음료를 개발해갖고 왔더래요. 이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제목 그러니까 그 상품 이름도 자기가 붙여줬대요. 이건 아침 햇살이라고. 야 기가 막히잖아. 이거 내가 그랬어요. 이거 당신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이거 책에 만들어서 이 책에 넣어가지고 서점에 깔릴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신 고소한다. 무당이 지금 혹세무민해고 자기를 멀쩡한 사람을 예? 아침 햇살이면 네가 했냐고 고소하면 그러니까 아이 상관없다 해라. 그 틀림없이 내가 해줬다고 그래요. 그 상표 이름까지 지어준 거라고 그래요. 와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무당이 참 희한하다. 나는 그러면서도 이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소가 뒷걸음질 쳤나. 어떻게 됐나. 이게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럼 이렇게 당당하게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거 아무것도 거리킨 게 없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소송 이런 걸 그 양반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랑 걸린 소송이라서 지금 제가 그 사람으로 사생활들이라서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안 밝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 병원, 지금도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원장 어머니 그러니까 모친이 거기를 그렇게 자주 다녔었어요. 이름 대면 그냥 큰 병원입니다. 근데 그 모친이 원래 천주교 신자였대요. 근데 어쩌다가 거기 쫓아다닌 거예요. 그 당시 한 70대였다는데 와서는 뭐에 꽂혔나 아무튼 이 임성자 원장한테 많은 돈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헌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돈 어디다 쓰는 돈이었냐 했더니 이천에 영심사라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이름 붙인 절을 지었는데 거기 그 공사 비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한 10억인가 10몇 억인가 아무튼 액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돈을 준 거예요. 그 무당한테. 그러니까 그 아들 그러니까 원장 그 병원 원장이 이건 사기꾼이다 해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서초동 법원에 이제 쫓아다니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일대기를 내가 책으로 만화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다 넣으라고 해주는데 그 법원에 갈 때 변호사를 자기가 선임을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선임을 안 하고 이걸 재판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변호사가 무당을 아냐. 내가 그 어떤 변호사랑도 상담을 해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자기 이게 그러니까 무당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변호가 되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고 자기가 직접 했대요. 법원에서. 그 재판을 받으면서 자 이제 이렇게 뭐 무속에 대해서 자기가 무당이니까 그러니까 판사고 누구고 알아요. 무당이 말하는 걸. 그 답답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때 12억인가 몇 억인가 돈인데 그것이 증여로 그러니까 그냥 풀어줄 수는 없다. 아마 검찰이 이제 막 엮고 엮어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영수증까지 다 줬대요. 봐라. 나 이거 영수증 발행했대요. 이거 헌금한 걸로. 그것도 이제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무속.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엮질 못했다요. 그걸.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증여세를 몇 억을 냈다고 그러더라. 아무튼 아이씨 더러워서 내가 내버렸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변론을 자기 혼자 한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을 그러니까 판사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이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첨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이 하니까 뭐 사법시험에 무당 뭐 그런 걸 하는 법이 나옵니까? 기껏해야 이걸 뭘로 엮을까? 남의 돈을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70 넘은 노인의 돈을 이걸 혹세무민에서 살살 꼬드겨서 이걸 뺏었다. 이 사기다 이건 이렇게 엮으려고 그 병원장도 돈 많이 들어서 변호사 사가지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못 이긴 겁니다. 결국 이 무당이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니까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옷차림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뭐 제대로 입질 않아요. 그냥 어느 때는 그 삼선 추리닝 입고 전 볼 때도 있어요. 무릎 톡 튀어나와갖고 좀 그 사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해주면 저번에 기왕이 시작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그 무속신앙이 결국은 약사보살, 보살 막 이리 다 연결이 돼요. 그럼 약사열애, 약사보살이 뭔지 아세요? 약 지어주는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낫게 해주라고 그런 보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그 당신의 그런 그 신통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근거를 만들어주마 해가지고 나도 사기꾼이지. 이게 그냥 무당 이거 신통력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절도 만들어 놓고 하니까 부처님 경전 어디다 엮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무슨 부인? 승만 부인. 승만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경이 하도 많아갖고 어떤 쪽에서는 승만경이 위경이라고도 어디서 또 그러기도 해요. 지어낸. 그러니까 제가 불자 중에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승만 부인도 일 때는 제가 불자죠. 그 어느 왕비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크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살로서는 가장 부처님한테 큰 공덕을 지은 경전이 생길 정도니까 승만경. 그리고 우리 이재열 법사님이 잘 아는 그 무슨 거사? 아유 나 못 살겠다. 아씨 그 두 분이 아무튼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경전이 만들어지 생각 안 나지. 뭔가 뭐 입에서 뱅뱅 돌지. 아이씨. 근데 아무튼 이건 또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전에다가 끼워 넣으려고 제가 이제 이랬죠. 자, 당신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공덕을 쌓아서 승만 부인의 그니까 이쪽에다가 당신네 그 족보를 끼워 넣겠다. 당신은 그냥 일반 무당이 아니다. 이제는 부처님 그쪽이랑 연결이 다 경전이랑 연결을 시킨다. 그럼 실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 책을 다 만들어서 CD로도 만들고 우리 한 PD가 그때 많이 그걸 CD도 부고 그랬어요. 근데 칼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 만들어서 이제 이걸 책을 출간해야 될 지경인데 또 바꾸래요. 요번에 새로 더 중요한 일을 자기가 터졌다고 뒤에 다 드러내고 새로 그리래요. 그래서 한 번은 수정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됐죠.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책을 이거 이제 출간해서 교보문고 이런 데도 쫙 깔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또 이제 다 됐으니 이거 합시다 하니까는 잠깐만 기다려라. 더 중요한 게 하나 또 터졌다. 그걸 또 끼워넣으라고 해서 아니 저도 나 안 한다고. 돈을 다 가져가라고. 이거 여태까지 해놓은 걸로 네가 책을 찍어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던져버렸지.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내가 하도 그냥 성질을 내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여기서 여기까지 하기로 계약해서 이렇게 일을 끝냈으면 이제 이걸로 출간을 하고 나중에 또 만들든가 그 돈 액수는 얼마 받기로 한 건 내가 얘기했나? 아무튼 말 안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출간을 못하고 돈만 받아먹은 꼴이 됐죠. 다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 원고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CD로도 갖고 있고 원고도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분은 책도 못 내고 돌아가셨다니까. 근데 야, 참 신기하다. 근데 내가 오죽하면 속으로 이 원고가 어떤 무당한테 누구한테 이거 네 일대기로 만들자고 했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신통방통하거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지 않아야죠. 나쁜 놈이죠. 나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 무당이 가만두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부처님 일대기라는 건 말이죠. 내가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하나를 골라놓은 게 있는데 저기 운문선사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운문화상이 어느 날 참 그러기 전에 우리 이 시청자들이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그런 글귀 이런저런 찻집이나 어디 상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 날마다 좋은 날에 대한 그것의 최초로 어디서 생겨난 말씀인지 제가 오늘 한마디 해드릴게요. 운문선사죠. 근데 운문화상이라고도 합니다. 큰 스님들한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소참법문, 그러니까 소참법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방으로 야단 법석이라든가 오면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작게 가까운 이제 좀 수제자들이겠죠. 모아놓고 오늘은 소참법문을 한마디 해야겠다. 모여라. 그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자 이걸 내가 지금 여기 이겁니다. 운문화상이 뭐라고 했냐면 대놓고 보름 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로 보름 전의 일은 무슨 일인지 묻지 않겠다. 그 다음에 보름 이후의 일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해볼 사람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럽니다. 보름 전의 일은 내가 안 물어보마. 앞으로 보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이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으니까 모르겠냐? 말할 놈 한도 없냐? 돌대박 같은 놈들아. 그래서 그래도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그것은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제 그때 이분이 말합니다. 보름 전에도 날마다 좋은 날이었고 앞으로 보름 후에도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날이라는 건 없다. 이분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좋은 날이 있겠냐. 좋은 날은 없다. 그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날마다 나쁜 날일 수도 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이것도 나한테는 좋은 일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좋은 날이 된다. 그러니까는 항상 나쁜 날은 없고 좋은 날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날이다. 그게 어떻게 세상에 좋은 날이 다 정해져 있냐. 이래가지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은 바로 맞춰지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라. 어제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건 어제 일로 끝내라. 이런 식의 아주 굉장히 큰 법문인데 이게 사소하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축소시켜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이 문구를 이걸 따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문선사의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이 어구가
큰 화두입니다. 굉장히 쉽지만은 어떻게 날마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힘들지요. 기왕이 벌어졌으니 그것이 나한테 임한하길 다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니까 아주 제 생각입니다. 이건 뇌피셜. 뭐 더 깊은 뜻이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이제 그 말씀을 끝으로 좀 해야겠는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지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지방, 우리 한PD 손을 뺑뺑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끝내려고 지금 일부러 엔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면은 윤석열의 폭주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은 약간 움츠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0.75%밖에 못 이겼고 또 민주당이 여소 야대 국면이니까. 근데 2년만 버티면은 된다. 2년을. 근데 2년 되기 전에도 저것들 깨부실 작전이 있다. 이거는 검찰 캐비넷에 있는 저 민주당 놈들 저 비리들 이거 여기저기 언론에 실실 뿌려주면은 쟤들 못 견딘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뭐 검수 안박 해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론들이 막 세례 잡을 텐데. 그래서 이번 지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완전히 져버리면은 국회의원 175석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민심이 지금 뭐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네 어쨌네 그러잖아요. 뭐 자유당 뭐 국힘당이 뭐 50%를 육박했네 어쩌네. 근데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맥이 빠져갖고 여론조사 한다고 응답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비대위지 뭐 이런 데서 난리고 개딸이니 개아들이니 난리고 저지랄이고. 근데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이 윤석열의 폭주를 막으려면 지방선거에 지금 왜냐면 이전에 이재명 지사 그 대통령 선거 때 보였던 열정을 그 사람들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고 탈당을 한다고 지금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난리고 막 이런데 하지 말고 성질 나더라도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재명을 이번에 인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무조건 이게 크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반드시 이기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살려야 우리가 삽니다. 제가 이재명을 몇 년을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좀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부끄럽습니다. 다시 힘을 모아서 부처님과 함께 늘 방송을 하면서 그 가피가 여러분한테 전달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